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한국 100억 달러 1년에 한 번씩 갖고 오세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속국 정도로 생각하던 미국, 늘 그래왔듯이 결국 한국은 굽힐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한미군에게 13조짜리 청구서를 내밀었고 못 내겠으면 나가! 라며 강력히 압박했죠.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는 발작했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백악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청사진을 찢어버린 대한민국의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제 25년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애틀라스 싱크탱크 회의실, 주한미군 재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모건, 이곳의 수석연구원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25년째 일하고 있었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펜타곤 자문위원을 거쳐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시작하시죠. NSC 부보좌관 대행 존 해밀턴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동일한 전략으로 성공해왔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모두 우리의 주둔군 철수 위협 앞에 굴복했죠. 독일은 2014년에 30% 인상을 받아들였고 일본은 2019년에 40%를 올렸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부에서 온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미군 없이는 북한과 싸울 작전 계획조차 없다는 뜻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미군 기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평택, 오산, 군산 모두 한국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한국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CIA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국방비는 GDP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반 수준이죠. 진짜 위협을 느낀다면 이렇게 적게 쓸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NSC에서 온 정예 멤버들이었죠. 다들 제 분석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섰죠. 존 해밀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당황할 겁니다. 언론은 난리가 날 거고 여론이 들끓겠죠. 증시는 폭락할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겠죠. 존이 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모건 박사님. 다니엘 리, 3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MIT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최근 우리 팀에 합류한 신참이었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신참이 첫 회의에서 수석연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다니 뭘 놓쳤다는 겁니까? 한국의 최근 변화요.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5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팔짱을 꼈습니다. 무기를 팔 줄 안다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도 무기는 잔뜩 사지만 예멘 반군 하나 제대로 못 막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통계가 빼곡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표준이 되었고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수출 대금으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라이군. 제가 글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F-4 14입니다. 핵심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LIG 넥스원은 AESA 레이더를 국산화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이, 기술 몇 개 국산화한다고 해서 미국의 우산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동맹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네. 정보력, 위성 감시, 통신 체계,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미군이 떠나면 북한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요. 다니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승리한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핵 앞에서는 무력하죠. 하지만 다니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아십니까? 이미 구축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쓰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죠. 제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전쟁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경험의 게임입니다.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마크 피셔가 거들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증시도 주한미군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제도 철수설이 나오자마자 코스피가 3% 떨어졌죠. 투자자들도 미군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주한미군 3분의 1 감축을 시사합니다. 늦어도 2달 안에 굴복할 겁니다. 2달이요? 존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정치 일정상 내년 예산안 통과 전에 결정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조급해질 겁니다. 야당은 정부를 압박할 거고 언론은 안보 위기를 떠들 겁니다. CIA 분석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끝까지 버틴다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일부 병력을 빼면 됩니다. 2,000명만 철수시켜도 한국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끝나가는 듯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예정 시간을 넘기고 있었죠. 짧게 하시죠. 최근 한국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자주 국방 지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 30대는 90%에 육박하고요. 여론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달라지죠. 북한 포탄 한 발만 떨어져도 미군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다릅니다. 한국 젊은 세대는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거래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패턴을 압니다. 처음엔 반발하다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죠. 다니엘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존 해밀턴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모건 박사님 안대로 갑시다.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자료를 챙기며 일어섰죠. 박사님, 그가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독자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코드명 철벽이라고요. 루머겠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군 혼자서 작전 계획을? 미군 지원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니엘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한국이 미군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크 피셔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국회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군요. 하지만 마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더 창백해 보였죠. 그게 아닙니다.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뭔데요? 자주국방전환 로드맵위원회입니다. 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죠. 전환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자주국방전환 로드맵위원회? 제가 마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입 안에서 쓴맛처럼 맴돌았죠. 네, 위원장이 방금 취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크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 한국 국회의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의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 아니었죠.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다니엘 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말이 써 있는 것 같았죠.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앉으세요, 다니엘. 저는 손짓했습니다. 당황할 것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 협상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밤새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박사님이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뭘 놓쳤다는 겁니까? 그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들이었죠. 자주 국방 지지율이 무려 83%입니다. 여론은 변합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실제 위기가 닥치면 이미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한국은 미군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대응했죠. 마크가 거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 한국군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2023년 150억 달러, 작년 180억 달러, 올해 목표 250억 달러. 저는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 불편했죠.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방어 능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 R&D 투자 현황입니다.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무인 전투 체계와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GDP 대비 2.8%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죠.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력 50만에 예비군 300만을 합치면 350만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죠. 전시작전 통제권은요?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존 해밀턴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다들 모여 있군요. 좋습니다. 한국의 쇼는 받고 이제 우리가 대응할 차례입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성명을 낼 겁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한다고요. 평택기지 일부 병력을 일본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존이 미소 지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 한국 정부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서울 증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7%, LIG 넥스원 플러스 8%, 현대로템 플러스 6%. 투자자들이 자주 국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 정부가 국방 투자를 늘릴 거고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계산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제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크가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박사님,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1시간 후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니엘이 계속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군의 최근 훈련 동향입니다. 미군 없는 단독 작전 훈련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K2 전차 성능 평가서입니다. 독일 러파르트 2A7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라고 나토가 평가했습니다. 전차 몇 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현무 D는 사거리 800km, 현무 CM는 1500km, 현무 CA는 2000km입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다니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20년 전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죠.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내일 뉴욕에서 특별 발표를 한답니다.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요. 국방부 차관이 투자자들을 만난다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김도연 차관입니다. 주제가 한국 방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안보 협력이랍니다. 존 해밀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겁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대사들이 이 발표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안보 체제를 구상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요. 김도연이 누구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전직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작전사령관이었고 자주 국방론의 핵심 인물이죠. 미국 유학파지만 독립적 사고로 유명합니다. 모건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제 의견이 중요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 모건이 실수를 인정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존 해밀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구름 사이로 보였죠. 일단 내일 김도현 차관의 발표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철벽 작전이라는 독자 방어 계획을 완성했다는 정보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 72시간 방어가 가능하다고요. 72시간? 제가 놀랐습니다. 북한의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예비군 300만을 동원해서 반격한다는 계획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우리 분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현 전력과 예비 물자 비축량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25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고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다니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석 달 전에 제가 쓴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한국 자주 국방 시나리오 말입니까? 네, 거기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다니엘,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여전히 동맹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김도연 차관이 뭐라고 할지,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죠. 김도연 차관의 뉴욕 발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어젯밤 발표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은 앞으로 3년 내에 방산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수익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도연 차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던 장면도 잊을 수 없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모건 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한국 국회가 방위비 협상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위원들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대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CNN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크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회의사당이 보였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군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현실을 인정한다니까요. 존 해밀턴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모건 박사, 들었습니까? 한국이 드디어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차례입니다. 강하게 압박하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존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특위위원 명단을 봤는데요. 구성이 특이합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면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야 정상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연이겠죠? 아니면 내부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 그가 노트북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신문에 헤드라인이 떴죠. 자주국방 로드맵 투기, 첫 회의서 국방, R&D 투자 확대 논의.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주국방 로드맵? 네. 정식 명칭이 방위비 협상 및 자주국방 로드맵 특별위원회랍니다. 언론은 줄여서 자주국방 특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존 해밀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까? 다니엘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위위원장 발언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우리 특위는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합리적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 결렬 시를 대비한 자주국방 전환 계획입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군요.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위가 오늘 첫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향후 3년간 국방 R&D 예산을 GDP 대비 1%로 증액. 둘째, K3 전차와 KF-21 블록 2 개발 가속화. 셋째, 독자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넷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존이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방산 수출 수익, 그리고 미군에 지불하던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흐렸죠.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응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이었어요. 존 해밀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면 그럼 한국이 자주국방을 가속화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언론은 미국이 동맹을 포기했다고 쓸 거고 한국 국민들은 더욱 당열할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가 받더니 스피커폰을 켰죠. 펜타곤입니다. 긴급 상황실로 와달랍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독수리 연습인데 이번엔 미군이 제외됐습니다. 미군 없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을 막는 시나리오입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예비군까지 총 5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 72시간 방어 후 방역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의 현 전력이면 초기 방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속 능력이지만 다니엘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작년부터 전략 물자를 대량 비축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포탄만 100만 발 이상, 미사일도 10,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미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작전 참모가 추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번 훈련에서 선보인 새로운 전술이 있습니다. AI 기반 통합 지휘 시스템으로 전 부대를 실시간 연결했다고 합니다. 무인 전투체계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드론 3,000대, 무인 장갑차 100대가 동시 운용됐다고요? 존 해밀턴이 비웃었습니다. 장난감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난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빠르게 흡수했고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안했답니다. 한국이 일본과 손잡는다? 존 해밀턴이 경악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도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요. 폴란드는 K2 전차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답니다.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방산 수출이 정말 50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모건 박사,
국방부 차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협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 일부를 방산 기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약 1,000억 달러 규모라고요? 1,000억 달러?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존이 물었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세계 3대 방산 강국이라고요.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물린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고양이로 봤는데 사실은 호랑이였다는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호랑이 꼬리를 밟은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군의 독수리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뉴욕에서 글로벌 안보 투자 서밋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답니다. 마크가 제게 보고했습니다. 박서연 장관이요.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요. 저는 즉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애틀라스 싱크탱크 대표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죠. 맨해튼의 고급 호텔 회의장. 월가 투자자 500명이 모인 자리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블랙록 등 거물들이 모두 왔죠.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외교부 장관의 오후 기조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서연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마크가 제게 물었습니다. 뻔하죠? 한국 방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겠죠. 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방산 수출에 목매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박사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중요 발표를 한다고요. 존 해밀턴도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선다면 뭔가 큰 카드를 준비했다는 거겠죠. 오후 2시 정각, 대형 스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동료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옆에 앉은 존 해밀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블러핑이군. 어차피 며칠 지나면 꼴이 내릴 텐데. 하지만 대통령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어 능력의 80%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0%도 2년 내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수출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고 그 수익은 모두 자주 국방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 압박과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크게 울렸죠. 블룸버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요구는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0%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떠나실 거면 떠나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필요시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존 해밀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침착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70년간 우리는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할 뿐입니다. 그때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박서연이 현장에서 일어섰죠. 40대 후반의 그녀는 하버드 출신 외교관으로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들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2022-2030이라는 제목이었죠. 첫 단계, 2026년까지 방산 수출 300억 달러 달성. 둘째 단계, 2028년까지 독자 방어 체계 구축 완료. 셋째 단계, 2030년까지 아시아 안보 협력 체제 주도. 투자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였죠. 박서연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현재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주국방 전환 시 최소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기업들이 미래의 록히드 마틴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K가구 자주포는 이미 8개국이 운영 중이고 5개국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구매했고 노르웨이와 호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며 필리핀과 태국이 구매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스크는 없습니까? 미국의 기술 제재 가능성은요? 물론 있습니다. 박 장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리스크는 영원히 남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핵심 기술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의 85%가 자주 국방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건 박사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군이 정말 철수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박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막을 겁니다.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하고 KAMD로 미사일을 막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방역합니다. 이 삼축 체계는 이미 90%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독수리 훈련에서 증명했듯이 우리는 미군 없이도 72시간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저들은 진심입니다. 저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 전술이 아니었죠. 한국은 정말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은 평등해야 합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여야 합니다.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 것인가? 우리를 잃을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소란스러워졌죠.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이 진짜 독립한다는 겁니까? 방산주에 투자해야겠어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존 해밀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모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크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모두 상한가예요.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은 한국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틀렸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고 훨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모두 모였죠. 한국이 우리를 떠난다면 아시아에서 우리 영향력은 끝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양보해야 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보하면 체면을 잃고 고집하면 한국을 잃을 테니까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독립 시나리오와 미국의 대응이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뉴욕 선언 이틀 후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긴급 소집된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극비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국방부 차관이 문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내부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 대 한국 자주국방 전환 시 미국의 손실입니다.
존 해밀턴이 팔짱을 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우리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가 우리 예상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정반대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죠.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5조 2천억 원입니다. 미국 정부 부담분만요. 여기에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6조가 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으로 전환하면 드는 추가 비용이 3조 8천억 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깐, 그럼 한국이 자주 국방하는 게 더 싸다는 겁니까? 네. 1조 4천억 원이나 더 쌉니다. 다니엘이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첫 해 비용이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이 독자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초기 투자 후에는 유지비만 들거든요. 반면 미군 주둔 비용은 매년 올라갑니다. CIA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무슨 파급 효과요?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관광산업이 입은 손실이 12조 원입니다.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했고 현대차 판매는 반토막 났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20조를 넘었죠. 그런데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중국도 한국을 덜 위협적으로 보겠죠. 존 해밀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도 안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떴죠. 자주 국방 지지율 83%, 20대는 91%, 30대는 89%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대응 가능 78%,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85%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위비 증액 반대 89%,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비율 42%, 마지막 숫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42%?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70%였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 계속 떨어졌고 최근 방위비 압박으로 더 악화됐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30%도 안 됩니다. 그들은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그저 거래 상대로 봅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일 대비 플러스 12%,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ike next one 플러스 15%, 전국 나이 중동 수출 소식에 폭등했습니다. 현대로템 플러스 10%, K2 전차 폴란드 추가 계약 임박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플러스 13%, KF21 양산 일정이 앞당겨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방산 ETF는 2주 만에 40% 올랐습니다. 존 해밀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블이겠죠. 곧 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관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50% 상향했습니다. JP모건도 한국 방산업을 초강력 매수로 올렸고요. 블랙록은 한국 방산 전용 펀드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100억 달러입니다. 국무부 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CIA 국장이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인도는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한국을 제2의 방산 동맹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주국방 전환 시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방산 수출 증가로 연간 10만 개 일자리 창출. 둘째, 기술 개발 투자로 민간 산업 경쟁력 강화. 셋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절감분을 복지와 교육에 투자. 넷째, 자주국방 관련 내수 시장 연간 50조 원 창출. 다섯째, 방산 수출 연관 산업 포함 시 연간 경제 효과 100조 원. 제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주국방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죠. 전형적인 한국식 접근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극비 봉투를 열었습니다. Top Secret 도장이 선명했죠. NSA가 가로챈 한국 정부 내부 통신입니다. 한국이 이미 사우디, UAE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입니까? 존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억 달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죠. 그리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차관이 망설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잠수함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억 달러면 한국이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아시아의 방산 허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늘어선 군용차들이 보였죠. 그 차들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존 해밀턴이 주장했습니다. 압박을 더 강화하면 압박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를 끊었습니다.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빨리 독립할 겁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대체품을 찾고 있죠.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언제가 국군의 날입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모든 예비군 훈련을 실전 대비 훈련으로 전환한다고요. 제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주한미군 유지비 5조 2천억, 한국 자주국방 비용 3조 8천억, 차액 1조 4천억, 사드 피해 12조, 방산 수출 1,000억 달러, 자주국방 지지율 83%. 이 숫자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산을 끝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계산이요? 존 해밀턴이 물었습니다. 독립이 종속보다 싸고 안전하고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요.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방산주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이제 계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계산을요? 한국을 동맹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한국을 잃었다고, 단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9월 28일, 워싱턴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모건 박사님, 대통령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1시간 후입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25년 경력 중 백악관에 불려간 것은 5번째였죠. 상황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건 박사,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죠.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협상용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준비입니다. 존 해밀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블러핑일 가능성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3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0%? 국방장관이 놀랐습니다. 네, 약 20조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이 R&D와 무기체계 구축에 투입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방산 수출 수익, 그리고 미군 주둔 지원 예산을 전용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라인을 2배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스라엘 기술진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CIA 국장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절벽 작전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미군 지원 없이 72시간 방어 성공. 그 후 예비군 투입으로 방역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시장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기관들도 한국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검토 중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네,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합니다. 의제는 포스트 미국 시대의 동북아 안보라고 합니다. 존 해밀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배제하려는 음모입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와 안보보좌관에게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이? 네. 영내 국가들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선택을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드디어 진짜 독립이라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주국방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보해야 합니까? 안보보좌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보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고집하면 한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에서 우리 영향력은 끝입니다. 국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울 겁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은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존 해밀턴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항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어제 한국 방산업체 CEO들이 모였습니다. K방산 동맹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도 방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재벌들이 방산에 뛰어들면 자금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파괴력이 엄청날 겁니다. 삼성전자의 연 매출이 3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1%만 방산에 투자해도 30억 달러입니다. CIA 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가면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말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무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끔찍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존 해밀턴이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안보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국군의 날 기념사를 들어봅시다. 한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확인한 후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다니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이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블러핑하는 건지 진짠지. 진짜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증명합니다. 방산주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50조 원 늘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가을비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죠. 사흘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선언할까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이미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10월 1일은 그저 공식화하는 날이겠죠. 저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봤던 그 나라 말입니다.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제77주년 국군의 날. 저는 워싱턴 애틀라스 싱크탱크 상황실에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안보 관계자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시작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리고 있었죠.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완전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존 해밀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선언했군.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도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5%로 즉시 증액합니다. 둘째,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국방 R&D에 투자합니다. 셋째, 2027년까지 완전한 독자 방위 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어갑니다. 마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증시가 폭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화면에는 급등하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방산주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 엘릭넥스원 상한가, 현대로템 상한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상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방산 적용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CIA 분석관이 다른 정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안을 표결한다고 합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287표, 반대 0표, 기권 13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속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85%, 자주국방 결정 지지 87%, 미군 철수 후에도 안전할 것 81%.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로 뭉쳐 있었죠.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IMF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기술 강국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BTS와 블랙핑크로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국무부 관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고요. 독일 총리도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존 해밀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배신하는군.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70년간 우리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하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넘실거렸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 소리가 중계 화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다니엘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발표된 한국 국방부 자료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킬체인 구축률 95%, KAMD 구축률 93%, 대량응 징보복 능력 90%, 독자 작전 수행 능력 88%. 이미 거의 완성했다는 거군요. 마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CIA 국장이 극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비밀 방산 협정을 맺었답니다. 내용이 뭡니까? 아이언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그리고 핵 잠수함 기술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마크가 실시간 시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방산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5%, 레이시온 -4%. 반면 한국 방산주는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어요. 블룸버그가 한국 방산업의 부상이라는 특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 크게 울렸죠. 다니엘이 펜을 주워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박사님, 이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존 해밀턴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의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모건 박사,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과 미국의 새로운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밖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마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겠죠.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국군의 날 행사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며 행진하고 있었죠. KF-2R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했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속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오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독립한 나라로서 말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잃은 나라로 기록되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대등한 친구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국과 마주해야 한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애틀라스 싱크탱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어둠에 잠겼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가능성 분석,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한국 방산업 성장 전망.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였죠.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것.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모건 박사님, 대통령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은 이미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죠. 방금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끝냈습니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거나. 존 해밀턴이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기술 수출 금지, 무역 제한. 그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겁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면 그들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CIA 국장이 새로운 정보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미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본격화하려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건 박사,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갈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잃을 것인가입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건 박사 말이 맞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85%가 자주 국방을 지지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니엘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실시간 시장 반응입니다. 한국 증시는 계속 상승 중이고 외국인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평가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장 주목할 투자처라고요.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반발할 텐데 국방장관이 우려했습니다. 설득해야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보다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만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의 성장과 독립 의지를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해 특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모건 박사 특사로 가주시겠습니까? 저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과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죠. 박사님, 정말 한국에 가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시는 거네요. 저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봐야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죠. 한국과 함께 가는 길,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색.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 그들을 제대로 평가할 시간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깔보던 그 나라가 아니었다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던 거라고. 다니엘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뉴스 보셨어요? 화면에는 환호하는 한국 국민들이 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독립이다. 이제 우리도 당당한 나라다.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은 들끓고 있었죠. 세상이 변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고 그 오만함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주가 애프터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내일 개장하면 또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규모가 100억 달러래요. 현대로템도 호주와 계약 확정이래요. K2 전차 500대 수출한대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는 거의 완성됐죠. 마지막 문단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국과 마주해야 한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친구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후회하십니까? 뭘요? 한국을 너무 늦게 제대로 봤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교훈이죠. 오만하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교훈 말입니다.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습니다. 모건 박사님, 내일 아침 서울행 특별기가 준비됩니다. 짐을 싸두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이 완전한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후 국제 질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봤던 바로 그 한국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